34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닥치면서 노동계가 강력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급망 쇼크에 임금 인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에 대한 가격 전가 현상이 더 심화될 조짐입니다. 한국시티은행이 철수하면서 남겨진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은행원 퇴직연금 중 절반 이상을 증권사들이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액수로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정금리에 이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도 이자율이 6%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50bp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특례 상장에 성공한 제주 맥주가 좀처럼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고 지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원부자재 가격마저 오르면서 팔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늘 상승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좀 강력한 매도세가 조금은 끝이 났다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네, 그렇지만 오늘 하락 반전하기는 했죠.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반등세를 보인 데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는데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충격과 한국은행의 빅스텝 언급에 투심이 위축되며 다시금 2,600선을 내어주고야 말았습니다. 예, 이번 주에 좀 매도세가 멎은 게 맞을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돌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은 빠질 여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을 따져보면 0.92배 정도 됩니다. 과거 10년 평균인 0.96배를 밑돌고 있는 상황으로 매도보다는 진입 매력이 높다는 이 분석이 나오고요. 또 하반기에는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이 되고 또 성장주의 가격 부담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중국발 긍정적인 소식도 오늘 들려왔습니다. 중국 상해시가 이달 20일부터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규제 완화 목표를 밝힌 건데요. 예. 구체적으로 이 봉쇄 완화 시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상해 봉쇄 완화가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 또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1일에는 봉쇄를 아예 이제 해제하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상하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또 베이징에 대해서는 봉쇄가 또 더 강화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미국 골드만삭스 회장이죠. 그 경기 침체 아무래도 좀 더 위험한 수준이다. 굉장히 좀 강도 높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논쟁 오늘 밤 아마 미국 증시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자극을 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좀 진입해 볼 수 있는 업종 어떤 게 거론이 됩니까? 네, 일단 낙폭 과대주를 찾는 게 가장 쉽습니다. 연내 고점 대비 업종별 낙폭 수준을 한번 정리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예. 디스플레이와 화장품, 또 IT 가전 순으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중 최근 한 달간 수익률도 하위에 있는 업종은 화장품과 미디어, IT 등이었습니다. 또 특히 중국 봉쇄는 코스피 중 수출주를 주로 포함하는 이 대형주에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 수출주의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우리 증시에 새로 입성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명에너지. 요즘 IPO 시장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데 오늘 첫날 어땠습니까? 네, 올 들어 벌써 6번째 상장 철회 기업이 나오면서 IPO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은 상황이었는데요. 예. 대명에너지를 향한 불안한 시각도 많았는데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공모가 15,000원 대비 3% 높은 가격에서 시작했던 대명에너지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10% 정도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공모가와 비교해서는 약 7% 정도 내린 건데요. 대명에너지 사실 재수생이었거든요. 예. 앞서 3월에 한 차례 공모를 철회한 뒤 공모가 범위를 낮춰서 상장한 사례였는데 상장 첫날부터 냉혹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장만 하면 따상을 하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지금 이런 분위기면 한동안 IPO 못 하겠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시장에 이목을 끄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시장을 이기는 건 결국 실적에 기반한 기초 체력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인데 바로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업체인 가온칩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예. 가온칩스는 수요 예측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끌며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보다 무려 7.7%나 높게 책정을 했고요.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서도 7조 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가온칩스. 대기업들도 백기를 들고 나간 시장에서 일건의 흥행이기에 여느 때보다 시장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이 가온칩스 기초 체력
자체력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예, 자체 경쟁력을 갖춘 펀더멘탈이 탄탄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 가온칩스는 지난해 이 3년간 영업이익 성장률이 연평균 50%가 넘고요. 삼성전자가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하는 등 이미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와 인공지능 반도체 매출 비중이 높은데 이 자율주행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세가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로 꼽힙니다. 실제로 올해 기관 수요 예측에서 10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낸 기업이 모두 14개였는데 이 중 9개 기업이 소부장 기업인 것만 봐도라도 시장을 이기는 건 결국 펀더멘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금요일에는 좀 따상을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올해 이 상장을 한다고 했던 기업이 마켓컬리, 소카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이 기업들이 그렇게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기업들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네, 사실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면은 좀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카는 지난달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고 컬리는 지난 3월 말에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장외 주식 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고 실적 또한 적자를 늘려가고 있어서 성장에 대한 부담 요인이 쌓여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 시장에선 시장 상황이 조금은 회복될 때까지 상장 미루지 않겠냐 이런 추측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미국 사회를 덮친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한국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삼성, LG 같은 IT 대기업들이 10% 가까이 연봉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전통 제조업체들에서마저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임금 협상에 돌입한 현대차 노조의 요구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강경했습니다. 지난해 인상폭의 2배가 넘는 기본급 7.2% 인상에 더해 지난해 순이익의 30%인 약 2천억 원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현대차가 번만큼 가진 만큼 요구합니다. 21년 6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타 대기업만큼 올려야 한다는 MZ 세대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개발자 대란에서 촉발된 IT 업계의 임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IT 대기업을 넘어 전통 제조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삼성과 LG그룹의 IT 계열사들이 10% 가깝게 임금을 올리자 다른 대기업들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물가는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가 5% 가까이 오르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근로자들이 실제 손에 쥐는 실질소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도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기업의 노조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을 압박할 수밖에 없겠죠. 이미 노동계 양대 산맥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 10% 가까운 임금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과 노동계의 갈등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코로나가 완화돼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임금 인상 압박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미 임금 인플레이션은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미 수많은 대기업들이 뭐 대규모 큰 폭으로 연봉을 인상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촉발된 물가 급등에 인력 부족 현상이 맞물리면서 임금 인상 요구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인건비 인플레이션은 몇 년 전 IT 업계에서 촉발됐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인재 유치를 위해서 높은 연봉으로 개발자 스카웃에 나서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영향이 다른 스타트업, 게임 업계를 거쳐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으로 향했고요. 이제 삼성과
LG그룹의 대형 IT 계열사까지 인상 행렬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이 상징적인 삼성과 LG가 10% 가까운 연봉 인상에 나서자 철강과 조선, 화학 등 전통 제조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올 법도 한 게 요즘 이 체감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정말 생활비, 주거비 안 오른 게 없어서 이 노동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명분은 뚜렷한 것은 분명합니다. 예.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생긴 거죠.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웬만큼 연봉을 올려도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이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인력난에 더해서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협상 카드가 생긴 거죠. 때문에 어느 정도의 높은 폭의 임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임금 인상 폭이 물가를 따라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2.5%였는데 실질 임금 상승률은 2%였거든요. 올해는 그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사 간의 입장은 분명 다릅니다. 이제 곳곳에선 적지 않은 갈등도 예상이 되고요. 때문에 올해 춘투가 대규모 파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우에는 임금 인상은커녕 이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전 세계적인 산업 재편 속에서 더 이상 많은 인력이 필요 없는 것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금리도 오르고 있고 경기도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기업들이 그러면 임금을 올려줄 여력은 되는 겁니까?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년 새 연봉을 크게 올린 곳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카카오는 올해 1분기에 인건비로 4,200억 원을 썼습니다. 1년 전보다 43%가 늘었고요. 네이버 역시 1분기에 인건비를 15%나 더 썼습니다. 실적 악화는 불가피했죠. 전체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30%에 달한다고 하니까 올해 실적 악화 역시 좀 불가피합니다. 이 이익률도 높고 대표적인 성장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정도인데 다른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특히 대중소기업 간의 연봉 격차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그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지난 1년 새 2배에서 2.4배로 크게 확대됐는데 올해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 임금 인상분만큼 제품 가격으로 이렇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 우리가 이제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하고 좀 그렇지 못한 대다수 기업들하고도 좀 격차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임금을 많이 올려주는 게 투자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요소인데 또 이 근로자들 입장을 생각하면 또 절실한 상황이 이해가 되고 말이죠. 해법이 좀 있을까요? 사실 지금의 물가 상승은 경기 호황이 와서라기보다는 이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이제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것이거든요. 예. 그 때문에 이제 고물가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금 상승이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물가가 올라가고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무작정 그 연봉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일하는 문화를 바꾸는 다양한 시도에 나설 겁니다. 특히 더 이상 연봉을 올려줄 수 없는 IT 기업들은 새로운 근무 형태로 복지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는 주 3일 출근이나 완전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고요. NHN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파격적으로 주 4일 재택근무를 합니다. 예. 또 이 전 세계적인 산업 재편과 맞물려서 경직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을 좀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수차례 이제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한껏 높인 직원을 정년까지 데리고 간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과 노동, 교육 개혁을 꼽으면서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보죠. 오늘 제목은 너도 나도 10% 임금 인상 딜레마로 잡았고요. 해시태그는 나도 공대 갈 걸. 실질 임금 하락, 내 월급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의 소매금융 부문이 철수하면서 직원들의 퇴직연금 절반이 증권사로 넘어온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은행원 상당수가 퇴직연금을 증권사에 맡겼다. 어떤 배경인지 지수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시티은행 소매금융 퇴직자들의 수는 약 2천여 명. 이들의 퇴직연금 규모는 법정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 약 1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 2015년 SC제일은행 희망퇴직 당시 약 6천억 원, 2018년 한국GM 희망퇴직 당시 5천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유례없는 규모입니다. 1조 2천억 가운데 법정 퇴직금 약 6천억 원 이상이 지난주 퇴직자들이 선택한 퇴직연금 금융사로 이체됐습니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자금이 증권업계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시티은행이 퇴직자 설명회 사업자로 보험사 3곳과 증권사 1곳을 선정했지만 퇴직자들은 주로 증권사에 자신의 퇴직연금을 맡긴 것입니다. ETF와 리츠 같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비대면 가입 시 평생 수수료 무료 혜택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보험과 달리 연금 개시 이후 수령 자금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수령 기간을 확정해 놓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중간에 수령액 조정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매월 100만 원씩 선택했다고 해서 그 기간을 조정하거나 금액을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장래라는 걸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예측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재무적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재취업을 하게 되시면 근로소득이라는 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연금 수령을 중단할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재정적인 니즈에 맞추어서 법정 퇴직금 유치는 마무리됐지만 약 5천억 원 규모의 위로금 유치는 올해 6월 말 완료될 예정이어서 증권업계로의 자금 이동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네, 이 내용을 단독 취재한 증권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기자, 이 퇴직연금 유치전에서 사실상 이 증권사들이 승리를 거둔 셈인데 다른 곳들로는 뭐 얼마나 간 겁니까? 그러면? 네, 다른 곳들로는 사실 좀 미미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연금 규모가 1조 2천억 원인데 법정 퇴직연금이 여기서 7천억 원 규모가 조금 안 됩니다. 예. 이 가운데 80%인 5천억 원 이상이 증권으로 넘어갔고요. 은행이나 보험업권으로는 1천억 원이 안 되는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보험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회사별로도 그럼 증권사별로 좀 순위가 나왔습니까? 네, 증권사 중에서는 당초 설명회 사업자로 선정됐던 미래에셋증권이 2천억 원이 넘는 가장 많은 자금을 유치하면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예. 이런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설명회 사업자로 선정이 안 됐는데도 좀 선방을 하면서 업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투는 1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 뒤로는 삼성과 NH 두 증권사가 합쳐서 1천억 원이 안 되는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외로 한투가 선방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당초 이 시티가 선정한 사업자의 미래만 들어있기 때문에 여타 네. 증권사들은 조금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 주목을 했었는데 1위가 미래에셋 그리고 2위가 한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네. 2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특히 시티는 퇴직자들이 올해 12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그리고 올해 4월 세 차례에 걸쳐서 퇴직을 했는데 3차 때인 4월에 가장 많은 퇴직자 수가 나왔습니다. 1,400여 명이 나왔는데 한투가 이 시점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특히 소매금융 직원들이 모여있는 시티은행 인근 지점을 적극 활용하거나 또 카페까지 일부 빌려가지고 여기에 또 시티은행 직원들이 이미 금융지식이 해박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투의 PB 70명 정도가 총출동해가지고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던 것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예. 이 때문에 3차 퇴직자 모객 수는 한투가 미래에셋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지식이 해박한 은행 직원들이 깐깐하게 고른 결과가 은행이 아니라 보험도 아니고 증권사였다라는 거고 그중에서도 PB들이 직접 나서서 이제 상담을 해준 곳이 성과가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 경쟁이 아직도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4월 말까지 집계된 수치는 법정 퇴직금에 해당하고요. 큰 규모의 위로금이 아직 남아 있는데 시티은행의 경우에는 이번에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기본금의 최대 7년에 해당하는 자금이나 또 창업지원금 같은 위로금을 약속했었는데 이 규모가 약 5천억 원 규모가 됩니다. 이 위로금 지급은 6월 말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중앙은행과 우리
정부 간에 경제 상황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인식을 공유하고 정말 좋은 정책 조합을 만들어내야 된다. 앞으로도 그런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냐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어떻게 변화할지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걸 조금 더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주맥주 경영진들은 말씀 주신 흑자 전환이 저희 앞에 놓여진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장 1주년을 앞둔 제주 맥주 실적도 주가도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이익을 내지 못한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업 확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이번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네, 요약하자면 한국 맥주 2.0 시대를 열겠다가 주제였습니다. 네.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맥주를 선보이고 사업 협력 확대에 더해 세계 시장 공략을 통해서입니다. CJ제일제당과 공동으로 제품 개발을 하는 한편 2024년부터는 K비어의 세계화까지 나서겠다는 포부였습니다. 네. 지난해 롯데 칠성음료와 맺은 계약을 맺은 만큼 공급량 확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라거 맥주 시장에 첫 발을 내딛기로 했다는 건데요. 네. 라거 좋아하시나요? 라거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맥주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크게 라거와 에일로 나뉘는데 라거는 탄산감과 청량감이 강한 게 장점이고요. 예. 에일은 맛과 향이 풍부한 게 강점입니다. 제주 맥주는 에일 중심의 브랜드인데 예. 라거로 발을 넓혀서 네네. 파이를 키우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 뭐 제주 맥주가 사실 색다르기 때문에 평가가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다른 맥주 브랜드들이 워낙 또 쟁쟁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안에 뛰어들어서 경쟁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전망이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비 맥주의 카스, 하이트 진로의 테라, 롯데칠성의 클라우드까지가 전부 라거 맥주인데요. 당장 이들 업체의 점유율이 80%가 넘고 예. 수십 년째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맥주 시장을 주도해왔을 만큼 호락호락한 상대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에 더해 제주 맥주의 매출 90%가 나오는 국내 수제 맥주 시장 역시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새로운 브랜드들이 수없이 쏟아지는 중인데 최근 1년 반 동안 시장에 새로 출시된 맥주만 100개가 넘을 정도입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적극적인 마케팅이 절실하지만 그마저도 어려워 보입니다. 뭐 당장 편의점만 가더라도 사실 기존 맥주 브랜드들 이외에도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협업 제품이라든지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소비자들 선택지가 더 넓어졌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마케팅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주춤합니다.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재무 부담 때문입니다. 제주 맥주는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매출이 이전해보다 32.3% 늘었지만 영업 적자는 오히려 3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팔수록 손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게 바로 광고 비용입니다. 예. 제주 맥주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5억 8천만 원 수준이던 광고 선전비가 2021년 34억 6천만 원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네. 브랜드 홍보를 강화했지만 기대 이하의 효과를 거뒀고 실적 악화로까지 이어진 거죠. 적극적인 마케팅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적자 행진은 지난 분기에도 이어졌는데요. 예. 오늘 발표된 실적에 따르면 제주 맥주의 1분기 영업 손실은 14억 8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더 커졌습니다. 예, 일단 제주 맥주 한번 살펴보시면 테슬라 상장 요건으로 증시에 입성을 했습니다. 성장성을 높게 받은 기업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실적 보면 빨리 좀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주가에 반영된 지는 좀 오래된 것 같고 최근에도 한번 급락세가 나왔더라고요. 네. 일단 오늘 장부터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제주 맥주는 전 거래일보다 4.2%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 12일까지 8거래일 연속 빠지면서 2,5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주주들 사이에선 주가가 맥주 한 캔 가격이 됐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상장 첫날이었던 지난해 5월 26일 종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고 공모가 3,200원보다도 낮은 상태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제주 맥주를 이익 미실현 기업 중 성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해 상장을 추진했는데요. 상장 이후 4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만큼 이러한 리스크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이익 내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기업앤 이슈 두 번째 순서입니다. 지난해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한 SK스퀘어 주가 최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주분들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인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양 기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인적 분할 이후에 주가가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좀 주가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네, 먼저 주가 그래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작년 11월 인적 분할한 직후 85,000원이었던 주가가 6개월 새 42,80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초기엔 인적 분할을 하면서 SK텔레콤 선호도가 높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스퀘어 지분을 팔고 SK텔레콤으로 갈아탄 탓에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근엔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한 건 자회사인 SK슐더스와 원스토어가 연이어 상장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두 회사 모두 수요 예측에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가 하단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는 등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다시 상장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뭐 한 3주 전이었죠. 양 기자가 또 이번 사안 직접 또 전해주셨었는데 그때도 고평가 논란이 많이 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수요 예측 과정에서 좀 기대감이 꺾인 모습인데 그 실망감 주가의 여실히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좀 냉정하게 보자면 이게 실적이 떨어졌다거나 직격탄을 맞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주가가 좀 과도하게 떨어진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SK스퀘어의 특성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예. SK스퀘어는 사업형 지주회사가 아니고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이 때문에 인수합병과 투자, 자회사 IPO 등으로 이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야 하는 거죠. 즉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곧바로 SK스퀘어의 주가와 직결되는 형태인 겁니다. 그런데 원스토어와 SK실더스가 상장에 실패하면서 이 상장을 통해 마련한 투자금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선 두 회사 상장 철회로 인해 내년부터 추진 예정이었던 11번가와 콘텐츠 웨이브 등 다른 자회사들의 IPO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SK스퀘어가 제시한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SK스퀘어는 2025년까지 순자산 가치를 현재의 3배인 75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75조 원 규모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에 의문이 생겼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아직 2025년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제대로 좀 다시 재정비를 해서 다시 좀 상장 절차에 돌입을 한다면 원하는 기업 가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단지 상장이 철회됐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이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꾸준히 있었다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SK실더스가 기대했던 기업 가치는 약 3조 5천억 원으로 이는 보안업계 1위 업체인 S1을 1조 원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원스토어 역시 비교 기업군으로 애플, 알파벳, 카카오를 제시했다가 이 여론의 문매를 맞자 이후 네이버, 카카오, 넥슨 등으로 변경하는 해프닝을 겪었죠. 다만 증권가에서는 원스토어의 경우 성장률이 높은 데다 향후 대형 게임사 입점이 가능성이 높아서 공모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SK실더스의 경우 S1이라는 강력한 비교 기업이 있어 기존보다 공모가를 낮추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두 기업은 상장 철회와 연기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SK스퀘어의 다른 자회사들은 여전히 상장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특히 세 번째 IPO 주자인 이커머스 업체 11번가의 경우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죠. 시간이 촉박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 이 세 번째 IPO 주자인 11번가의 경우 지난 2018년 국민연금과 H&Q 코리아 등으로부터 이 투자를 받으면서 5년 내 IPO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계약서상 5년 이내 요건이지만 이 실제 구두 계약은 이보다 앞선 시점인 거죠. 예. 아무리 늦어도 내년까지 상장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만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11번가는 투자자에게 원금의 이자를 붙여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11번가의 IPO는 시간이 정해진 것이고 주가 부양을 목표로 삼는 SK스퀘어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뭐 11번가 그래도 1분기에 적자폭을 많이 줄인 상황이고 일단 IPO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만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야, SK스퀘어 상황이 정말 여러모로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회사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SK스퀘어 측은 2025년까지 자산 가치 75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치 수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IPO 외에도 투자자와 M&A를 통해 충분히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SK스퀘어는 출범 반년 만에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 게임 개발사 핵인 등의 전략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SK스퀘어의 투자 포트폴리오 연관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SK텔레콤의 메타버스인 이프랜드와 핵인의 게임을 연계하고 이 안에 암호화폐를 사용해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과 같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M&A를 진행하려는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을 비교적 싸게 사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같은 투자와 M&A가 진행되기 위해 IPO를 통한 자금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도 함께 출시하겠습니다.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추첨제를 늘리는 등 청약제도 개선에도 나서겠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하는 저희 한국경제TV의 14번째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 올해는 긴축의 시대를 맞는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변화를 조망합니다. 미 국가경제위원장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해 쟁쟁한 학자들의 연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용훈 장슬기 기자가 차례로 짚어드립니다. 선진국 60%가 5%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기존 4.1%에서 3.2%로 낮아졌습니다. 엔데믹 시대 세계 경제는 경기 부양과 긴축이라는 정책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오는 19일 열리는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는 경제 변화의 파고 속에서 글로벌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세션별로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장과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베리 아이켄그린 버클리대 교수, 조지 푸나이 하버드대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이 대거 참여해 경제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한 해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로렌스 서머스는 제로금리와 막대한 재정 적자, 공급 충격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경기 침체에 물가 상승 압력이 더해지며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In our economy, I think they're likely to be with us for quite some time, and I worry that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bring inflation down to reasonable levels without first having some kind of significant economic slowdown. In that sense, I think we're headed for a stagflationary situation. 원자재 가격 역시 근시일 내 안정을 찾긴 힘들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와 같이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나라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And if the energy war between Russia and Europe escalates, as it might, commodity prices might well rise further than they already have. I would think that as a country that primarily imports rather than produces its own commodities, that Korea would have some vulnerability to this, though the tremendous sophistication and robustness of the Korean economy should provide some insulation. 기조연설 후 1세션에선 유이로 전 경제부총리가 로렌스 서머스와의 대담을 이어갑니다. 긴축 정책 이후 글로벌 경제 질서가 어떻게 바뀔지, 스태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 정책은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대담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세계 경제. 올해 세계 경제 금융 컨퍼런스에선 이 같은 난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2022 GFC에는 닥터둠으로 불리는 세계적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참석합니다.
르비니 교수는 이날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함께 글로벌 경제시장의 인플레이션 위기와 그 해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완화에서 긴축으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연착륙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경착륙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향후 2년 내에 선진경제 시장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예측한다며 경착륙에 무게를 뒀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강력한 긴축 정책의 위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들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부분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를 포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넘어 중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한 루비니 교수. 다가오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 체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는 19일 열리는 2022 GFC에서 그 해법을 논의해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대한 참여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PEF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주도하는 경제협력체인데 자칫 중국을 자극한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참여 여부가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와 인프라, 탈세와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국과 한국 외에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전통적인 미국 우방국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 등을 감안해 가입에 신중함을 보였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입장 변화가 감지됩니다. IPEF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IPEF 참여가 공식화될 경우 중국의 반발 가능성은 부담입니다. 실제 취임식 날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왕치산 국가부주석은 양국 간 산업 공급망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견제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주도 공급망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경우 과거 사드 사태 때처럼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IPEF 참여를 공식화하더라도 중국을 소외하는 형태의 논의는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라든지 공급망 협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디테일을 맺고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한다면 굳이 중국이 이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의 IPEF 참여가 중국과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새 정부 외교 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안에 6%에 도달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상당수 대출자들이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지난달에 이어 또 올랐습니다.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0.12%포인트 오른 1.84%, 2019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1.25%에서 1.5%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 코픽스를 끌어올린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당장 시중은행들은 내일부터 이번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3.29%에서 5.16%로 올라가는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 상황이라면 고정금리형에 이어 변동금리형도 연내 6%는 시간 문제라면서 신규 대출자라면 고정형을 택하는 게 더 낫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연내 두세 차례 금리 인상을 추가로 단행하면서 코픽스 금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가지고 짧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길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올해를 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이미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전략은 또 달라집니다. 이미 대출 금리에 선반영되어 있어서 고정금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갈아타기보다는 대출 약정 시 설정한 가상금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면 좋을 듯합니다. 아직까지는 고정금리형의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더 높게 형성돼 있는 데다 중도 상환수수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품을 변경해도 늦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신규 취급액 기준 80.5%로 8년 만에 최대 수준. 물가가 얼마나 빨리 안정되느냐가 대출금리 향방의 핵심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차주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주름 개선용 성형 의료기기가 미국 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영국 같은 다른 시장에서도 인기가 이어질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인체조직 의료기기 전문기업 한스 바이오메드. 핵심 사업이었던 실리콘 인공 유방이 판매 중지로 2년여간 주춤했지만 지금은 어려움을 딛고 재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한스 바이오메드는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이어 반기 기준으로도 흑자로 돌아서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국내에 출시한 안면 조직 고정용 리프트 실인 민트 리프트와 인체조직 의료기기의 매출 증가가 실적 개선의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조직을 당기거나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민트리프트의 글로벌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콜롬비아, 태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세계 최대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에서만 66%의 성장률을 보이며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리프팅 비즈니스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미국 법인은 40명의 민트리프트 트레이너 분들과 함께 매월 30여 개 이상의 수준 높은 핸즈온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 매출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는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한층 더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미국에서의 매출 증대와 함께 시장 점유율 확대는 물론 중국 인허가 작업에도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 신규 제품 라인을 출시로 계속해서 매출 성장과 시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4기인 올해는 150억 목표로 순항 중에 있으며 5년 안에 500억 이상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한 한스 바이오메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반기 흑자 전환을 넘어 올해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도 오랜만에 고웨스트 또 함께 해주실 텐데 오늘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즘 가장 국제 경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물가 상승일 겁니다. 그중에서도 악재가 겹치면서 물가가 더 격렬하게 치솟고 있는 원자재가 있다고 하는데요. 2년 동안 가격이 무려 2.23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원자재는요. 곡물계의 우량주인 밀입니다.
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네, 이 밀이 라면부터 빵, 과자,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많은 식품들에 거의 다 들어가는 밀인데요. 이 세계 밀 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또 세계 밀 생산량 2위인 인도까지 밀 수출을 걸어 잠그면서 밀 대란, 격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인도는 그러면은 왜 밀 수출을 금지한 겁니까? 네, 인도 내에 밀 작황 상황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이상 기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인도에서 작황이 부진했고요. 예. 밀 가격이 오르면서 밀 공급에 대해서 인도 정부가 우려감을 느낀 건데요. 만약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 이 밀을 생산하고 또 유통하는 업자들이 이익을 위해서 자국 내에 공급하기보다는 해외로 반출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인도 정부는 식량 위기에 처한 국가나 이미 계약을 체결한 국가가 아니고서는 이 밀 수출, 밀 공급을 좀 중단하겠다, 금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제한에 이어서 인도에서도 지금 밀 수출을 금지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밀 가격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네, 이 밀의 톤당 가격 추이를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그래프가 굉장히 빠르게 치솟았는데요. 예. 지난 2020년 6월에 비해서 지금 2.23배,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 옥수수나 대두 같은 곡물들도 많이 올랐지만요. 밀의 경우 인도의 수출 제한으로 가격 상승이 여기서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우려감입니다. 예, 지금 밀 가격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오 기자, 그래도 저희는 또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잖아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다양하게 투자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밀 선물에 투자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요. 예. 먼저는 관련해서 ETF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이 아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곡물 펀드 티커명으로는 GRU가 또 대표적인데요. 여기는 곡물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미 시세가 10%가량 뛰기도 했습니다. 네. 또 주요 농산물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 MOO ETF도 주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밀 가격,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이 대안이 될 수 있는 ETF가 되겠습니다. 또 개별 기업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밀 가격 상승에 수혜를 받는 기업, 주목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가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유서 깊은 느낌이 나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이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이름도 굉장히 긴데요. 예. ADM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업은 1902년 설립돼서 올해로 설립 120주년이 된 장수 기업입니다. 이 세계 4대 메이저 곡물 회사 중 하나로 농산물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꾸리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곡물이나 씨앗 등 이 식품을 연구하고 제공하는 식품 사업, 또 이 건강과 관련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영양 사업, 축산 등에 필요한 동물 영양 솔루션, 마지막으로 바이오 기반 산업 부문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업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적이나 주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먼저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좀 침체기가 있었던 기업입니다. 이 농산물과 석유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을 좀 맞아왔었는데요. 예. 이 위기 상황에서도 다만 경쟁사 대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꾸준히 지속이 되어 왔고 배당금 역시도 좀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몇 년간 실적 상승을 보이지 못하다가 이 작년부터 곡물 가격, 또 석유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 영향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주가 흐름도 최근에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연초 대비 26% 오르면서 현재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주가가 다 보여주고 있지만 월가 전망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번 1분기에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월가의 전망을 깜짝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주가 상승에 힘을 좀 보탰습니다. 이 월가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게 제시되고 있는 목표 주가 111달러 제시가 됐고요. 가장 낮은 목표 주가 92달러입니다. 평균으로는 100.4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85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 월가에서도 상당히 좀 유의미한 상승 여력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현재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 속에서 곡물 가격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투자 전략으로 곡물 관련 기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웨스트 우민지 기자였습니다.
건설 원전 플랫폼.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수혜주로 꼽혔던 업종들이지만 주가는 뜻밖에도 부진합니다. 반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6G 관련주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일주일, 엇갈리는 주가 흐름을 문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최대 수혜주를 꼽혔던 건설 원전 플랫폼 기업. 취임 일주일이 됐지만 이른바 건원플 기업의 주가는 맥을 못 추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원자력 발전소 해체 관련주와 원전 관련주는 각각 8%, 6% 넘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증시에 상장한 건설사 46곳의 평균 주가 하락률은 3.4%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이 포함된 모바일 이코노미와 인터넷 서비스 관련주는 각각 3%, 1.6% 내렸습니다. 어쩌면 정책 관련 테마주인데 그렇게는 저희들은 분류하기 힘들다 보거든요. 사실 그거는 일시적으로 테마로 얘기는 하지만 새로운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한 대부분의 정책들을 많이 폐지하기 때문에 기대감은 반영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가격에는 그 기대는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이렇게 건원풀이 고전하는 사이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여준 건 6G 관련주였습니다. 특히 6G의 핵심 인프라로 여겨지는 광통신은 일주일간 14%, 네트워크 장비도 8.3%나 상승했습니다. 높은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6G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가 꼽힙니다. 오는 2026년 세계 최초로 6G 기술을 시연하기 위해 민관 공동 연구 개발에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삼성전자도 최근 삼성 6G 포럼을 열고 6G 기술 개발을 위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But we all know that preparing for the next generation of communications technology takes a decade. That's why R&D for 6G networks has already begun. We believe that now is the right time to start preparing for 6G.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됐던 업종의 주가가 부진한 가운데 초반 주도주로 자리 잡은 6G 관련주의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이 삼성전자가 2025년까지 갤럭시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든다는 기사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칩을 말하는데 삼성은 갤럭시 S22의 발열 논란으로 많은 비판을 받자 AP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은 최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삼성 제품군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초기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GDP의 선행 지표격인 산업 생산 증가율의 시장 예상치는 0.4%로 재작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국의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 증감률도 3월 마이너스 3.5%에서 4월에 마이너스 6.1%로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오는 20일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 이미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 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0.2%포인트 낮춘 상태라는 내용까지 전해드립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